안녕하십니까. 과학으로 보는 불교의 중심 사상, 오늘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는 연기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의미가 시간적인 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호 연관성, 상호 의존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세계하고 접하게 되면서 세계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내가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해 봤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관이 무언가 하는 문제하고 관련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에 의해서 세계관이 많이 변화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한두 시간에 걸쳐서 물리학의 발전, 과학의 발전과 세계관의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변화해 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우리의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로 도대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관인 나에 대해서 어떤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주로 다뤄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삼법인의 하나인 재범무화, 재행무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관은 사실은 그보다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될 수가 있고, 이 우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언가 하는 그런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 하는 문제도 포함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공간, 그리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공간에서의 시간, 공간과 시간이 무언가 하는 그런 문제도 물론 포함이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테나의 유명한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런데 그 현자들은 다른 것들은 많이 알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학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는 아테나의 신전에서 이 도시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군지에 관한 신탁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신탁의 내용은 소크라테스 자신이 가장 현명하다 하는 거였는데, 많은 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자학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서 자신이 그들보다 현명하다고 했던 신탁이 맞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자체를 알아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이야기다 하는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도 불교의 중심적인 것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세계관의 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자연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과학사적인 실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시각,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많은 다른 여타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의 세계관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무지개를 7가지 색깔로 봅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색깔로 본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빨강에서부터 보라까지의 어떤 파장의 전자기파, 그런 파장의 빛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특성에 기인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보다 더 넓은 영역의 전자기파를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다면 세상은 7가지 색깔로 보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 예로 적외선과 자외선을 볼 수 있다고 하면 9가지 색깔로 보일 것이고, 그런 존재가 생각하는 세계에 대한 모습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그런 신체적인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상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이 달라지기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겨울에 내리는 눈을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방눈이라든가 쌀랑눈이라든가 진눈깨비라든가 그런 정도로 눈을 구별하게 되는데, 알래스카에 있는 원주민들은 한 50가지 이상의 눈을 구별해 낸다고 하죠. 그 사람들은 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눈과 얼음이라는 것과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다른 눈을 구별해 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 그 사람들이 갖는 세계관은 우리가 보는 세계, 우리가 갖는 세계관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만 뜰 앞에 있는 나무의 속도가 얼마냐, 내 앞에 있는 테이블의 속도가 얼마냐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이 지상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뜰 앞에 있는 나무가 정지해 있고 내 앞에 있는 탁자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구 밖에 나가보면 그것은 초속 30km라고 하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지구에 붙어 있는 모든 것이 초속 30km의 굉장한 속도를 지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사는 이 영역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경험을 해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겠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이상의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세계, 우리가 갖는 세계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당히 우리의 세계관이 문화의존적인이라는 거지요. 가령 중세에 마녀 사냥을 했던, 마녀 사냥을 지휘했던 사람이 나중에 마녀로 몰려서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었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스운 일이고, 그거는 어떤 특정한 지방에서 나는서 음식물을 잘못 먹어서 정신적인 그 병이 일어난 것을 마녀의 짓이라고 생각했던 우매했던 행동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마녀사냥이라는 자체에 의미를 두었을 것이고 또 상당히 중요한 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그들이 처해 있던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문화에 의해서 상당히 우리하고 다른 세계관을 가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들기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가 시간인데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가령 8시 23분이라고 그러면 8시 23분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 앞에는 꼭 8이라는 숫자를 써야 되고 분 앞에는 23이라는 숫자를 써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없어요. 만약 거꾸로 해서 8시 23분이라고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8시 23분이라고 얘기 안 하고 꼭 8시 23분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체계 안에서는 이 언어체계 안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근거가 없으면서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온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 왜 너희들은 8시 23분이라고 얘기 안 하고 8시 23분이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그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언어 체계의 그 속성상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많은 그 이외의 많은 가치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것일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많은 요소들과 의존하는 것이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고대 그리스, 고대 인도에서부터 자연을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우주고 좁게 말하면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문명이나 인도 문명이 상당한 교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 사실들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나 인도나 똑같이 사원소설이라는 것을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에서는 사원소설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사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우선 지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4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4가지의 원소는 인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수화풍의 4가지가 됩니다. 그 4가지는 각기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땅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은 무겁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불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가볍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땅을 이루고 있는 물체들은 지구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습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4가지의 원소로 이 우주가 지상이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이 4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4가지의 원소들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지상은 그런 것들의 충돌에 의해서 혼란스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케이오스라고 합니다. 이거와는 다르게 천상은 완벽하고 조화로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의 세계는 이 네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다섯 번째 원소, 제5 원소, 퀸텟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지상의 어떤 물체하고 천상의 물체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봤습니다. 지상과 천상이 결국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분리된 두 세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상의 모든 세계는 조화롭고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그 완벽한 기하학적 모형인 원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비슷하게 고대 인도에서는 사대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대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가령 지수화풍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마시는 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습하고 윤택이 나고 있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에 침투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그런 체화용이죠. 그런 성질을 가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시는 그런 물은 아니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요소, 그거를 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를 실사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물과 같이 우리가 마시는 물과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가사대라고 얘기했죠. 실사대의 사대의 한 예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의 그리스와 인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지상의 물체가 네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든가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든가 하는 것은 원자론 이전에 세계의 구성 요소가 무언지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론 이전 단계의 어떤 원자론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과학이 발전하면서 원자론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졌고 이 원자론에 의하면 세계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의 모습을 띤 물체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은 92가지의 기본적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 원자론입니다. 그리고 그 92가지의 기본적인 원자들이 세계의 궁극적인 기본 요소다, 세계의 구성 요소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학이 더 발전하면서 원자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원자는 다시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핵 주위를 전자가 돈다 하는 것이 원자를 현재 이해하는 방법입니다만 다시 여기서도 양성자나 중성자가 수많은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에 와서는 세계를 이루는 궁극적인 물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고대와 중세의 그 세계관이 과학사에 있어서는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말까지 진행된 과학혁명에 의해서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우선 천문학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의 고대 천문학이 케플러라든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바뀌게 됩니다. 물리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성론적인 접근 혹은 목적론적인 그런 물리학적인 설명이 갈릴레이나 뉴턴의 근대 물리학으로 바뀌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세계의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리학에서도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목적론적인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갈레노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명한 의사이고 이 사람의 이론이 중세까지 지배적인 의학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갈레노스에 의하면은 가령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체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걷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그 다음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의 설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도 비슷합니다만은 목적론적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설명의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론적인 설명은 결국은 태양의 존재라든가 발의 존재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그런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은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었죠. 그래서 이런 목적론적인 설명,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설명은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있어왔던 세계에 대한 설명의 중요한 패러다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목적론적인 설명이 여러 가지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사물을 기술하고자 하는 근대 그 과학의 어떤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레노스의 목적론적인 설명이 하비의 그 피의 순환을 기본으로 하는 생리학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 같은 것이 여러 가지 과학혁명의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제대로 보려고 하는 과학의 방법론을 다르게 한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기에 가벼운 물체 하나하고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왜 무거운 물체가 빨리 땅으로 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무거운 물체는 지수화풍의 그 땅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체는 지구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지구로 감으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큰 물체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는 더 천천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 됩니다. 이러한 설명은, 이런 목적론적인 설명은 그 신에 대한 성서에 해석하고 맞물리면서 중세까지 세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이 됐습니다. 이러한 그 고대 내지 중세의 세계를 보는 방법론을 베이컨이나 데카르트가 부정하고 나서면서 과학 방법론은 큰 혁명기를 맞게 됩니다. 베이컨은 귀납법에 의해서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그것에 의해서 자연을 설명하는 경험과학의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데카르트는 사실 베이컨보다 훨씬 더 고대나 중세의 어떤 과학 방법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을 했던 사람인데, 데카르트는 기존 지식에 대해서 철저한 회의를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귀납법과 연역법이 되는데, 이런 두 가지 과학 방법론은 근대 이후 과학의 여러 가지, 과학이 설명하는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에 크게 활용됐었고, 그것이 중요한 과학 방법론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시 그 과학혁명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 거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문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대 그 그리스 1세기 때부터도 사람들이 천체를 관측하면서 천체의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하기는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
만세력이라든가 하는 것 자체가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어떤 그 천체 현상이 나타난지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1세기 정도에서도 그리스에서 천체의 운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술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가령 간단한 것들은 사실 집에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주위에 건물이 있거나 산이 있으면은 그 가령 춘분날 해가 어느 지점에, 어느 산에, 어느 봉우리 부근에서 뜨는지를 본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도 또 똑같은 위치에서 해가 뜨는 거고, 하진날 어디서 뜨는지를 본다고 하면 또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천체 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기록만 충분히 있으면은 미래에 어떤 그 천체 운동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체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로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기에는 지금도 밤하늘을 보면은 별들이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돈다는 걸, 하룻밤 사이에 빙글빙글 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측에 관찰에 기반한다고 하면은 전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게 이제 천동설이죠. 그리고 이런 천동설은 아까 그리스 사람들이 제오원서가 천체를 그 하늘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제오원서라고 하는 설명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 하늘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완벽한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완벽한 운동은 그 사람들은 원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관측하는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천체의 모든 것들이 전부 원운동을 한다고 하는 우리의 관찰 사실하고 그 다음에 그 천상의 세계가 제오원설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믿음하고는 서로 상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에 와서 이런 그 천체의 운동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원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가 태양의 중심을 돌고 있다고 하는 가설을 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1543년에 만들어진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코페르니쿠스의 책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코페르니쿠스는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원궤도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보다 한 100년 후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천체의 운동은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운동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관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케플러에 와서 더군다나 그것은 원운동도 아니고 타원운동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케플러의 이러한 그 이론은 그의 스승인 티코 브라헤가 가지고 있었던 방대한 관측 자료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뭐를 엿볼 수 있게 하냐 하면은 자연세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세계가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서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실험과 관측, 관찰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동설에 대한 견해는 갈릴레오에 와서 가장 명백해집니다. 갈릴레오는 실제로 자신이 렌즈를 깎아서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했던 사람입니다. 갈릴레이가 관측을 하면서 알아냈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목성에 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목성이라고 하는 그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 주위를 다시 뭔가가 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천동설에서는 모든 것이 다 지구를 돌았기 때문에 지구의 위성인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 거였지만 이제는 지구가 아닌 또 다른 천체에서도 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죠. 이건 자신이 깎은 렌즈를 사용한 망원경에 의해서 관측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지배계층은 망원경 자체를 악마의 거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악마의 거울로 보는 그런 것은 또 악마의 영상이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에 오면서 목성의 위성이 관측되고 그럼으로써 세계에는 어떤 한 우주에 어떤 한 중심이 있어. 그 전에 천동설에는 그게 지구였죠. 지구라는 어떤 한 중심이 있어서 모든 것이 그 지구 둘레를 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양이라고 하는 어떤 거가 있고 태양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심이 많지만 태양이라는 중심이 있고 그 태양 주위를 여러 개의 행성이 돈다. 그 다음에 그 행성들 주위를 돌고 있는 또 다른 위성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중심이 있는 하나의 유일한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이 있는 그런 세계관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릴레이는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세계관의 변화를 촉발시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선 방법론적으로는 갈릴레이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는 2차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배를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 위로 돌을 던졌다가 떨어지는 그것을 관측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관측하는 바에 의하면 돌이 그대로 위로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배의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 육지에 있는 사람이 본다고 하면은 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그대로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 돌이 육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가서 떨어지는 그 지점에 배는 그동안에 여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운동으로 관측될 거라는 겁니다. 육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포물선 운동으로 관측되는 돌의 운동이 배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수직 상방향으로 올라갔다가 수직 하방향으로 떨어지는 돌의 운동으로 관측될 것이다. 두 관측자가 서로 다른 관측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지난번에 기차 안에서 먹는 도시락에 얘기해서 말했던 바로 그 갈릴레이의 상대론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갈릴레이는 여기서 위아래로 올라가는 그 방향의 한 성분과 옆으로 운동하는 한 성분, 두 가지의 성분, 이 돌의 운동에는 두 가지의 성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갈릴레이의 상대론이라고 해서 어떤 물체를 어떻게 관측하느냐, 그 물체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는 것 자체는 누가 관측하느냐, 그 돌멩이를 배 위에 있는 사람이 관측하느냐 아니면은 육지에 있는 사람이 관측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달라진다. 사물에 대한 관측 내용 자체가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상대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 앞에 있는 이 탁자는 내가 보기에는 정지해 있는 거고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관측자가 본다고 하면은 초속 30km로 달려가는 그런 거가 되기도 합니다. 갈릴레이는 이런 기여들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지동설, 그러니까 이걸로 종교재판도 물론 받았습니다만 목성의 위성을 관측함으로써 지동설의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갈릴레이가 기여한 또 다른 세계관의 중요한 변화는 낙하 운동과 같은 데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지배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이론이었던 목적론적인 세계관, 본성론적인 세계관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이게 약간 기울어진 탑에 올라가서 여기서 돌멩이 2개를 떨어뜨리면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동시에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실험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지배했던 지배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그런 내용의 실험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그때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루노 같은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화형에 처해졌었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죽을 뻔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성론적인 설명이 틀리다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리라고 역사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피사의 사탑에서 갈릴레이가 행했다고 하는 그 실험은 실제로는 피사의 사탑에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갈릴레오가 혼자서 상상했던 사고 실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실험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릴레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성론적인 설명이 맞다고 하면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 2kg의 물체가 있습니다. 그 2kg의 물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맞다고 하면은 이만큼의 어떤 그 지구의 중심을 향해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3kg의 물체라고 하면은 그 3kg의 물체는 그 땅의 본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2kg의 물체보다 땅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더 강하고, 그래서 빨리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갈릴레이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2kg의 물체 2개를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 2kg의 물체는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처음에 2kg의 물체는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본성이 둘밖에 없었는데, 이 2kg의 물체 2개를 만약 우리가 끈으로 살짝, 테이프로 살짝 붙여놓는다고 하면 이거는 4kg의 물체가 됩니다. 그럼 그 4kg의 물체는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본성이 4만큼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2kg이나 3kg보다 더 빨리 땅으로 낙하하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kg의 물체는 단지 2kg의 물체 2개를 살짝 붙여놓은 것에 불과한 건데, 그 간단한 행동에 의해서 2kg의 물체가 2개가 3kg의 물체보다도 더 빨리 떨어지는 그런 것은 뭔가 모순이다 하는 것이 갈릴레이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2kg의 물체든 3kg의 물체든 혹은 4kg의 물체든 상관없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과 상관없이 낙하하는 가속도는 똑같다. 낙하 속도는 똑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갈릴레이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갈릴레이가 했던 사고 실험입니다. 테이프로 붙인다는 것에 의해서 2kg의 물체 둘이 더 빨리 떨어진다고 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물체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로,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물체는 본성적으로 땅의 중심으로 향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성질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낙하한다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인 설명, 본성론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많은 곳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얼핏 본 세계의 모습은 진실된 세계의 모습하고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한다면 가벼운 물체는 천천히 떨어지고 무거운 물체는 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성론적인 설명이 세계를 잘 설명하는 것처럼 얼핏 보이기도 합니다. 또 천문학의 아까 예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밤하늘에 있는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전부 원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 천동설이 천체의 운동을 잘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정적인 모순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얼핏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세계관, 그것을 버리고 다른 세계관으로 옮겨가는, 세계를 보는 다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 세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물론 자연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과학에서는 자연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또 그런 시각이 생겨날 수도 있겠습니다. 불교의 무아론이라든가 무상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내 앞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그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은 본성을 가지고 있고 변하지 않는, 무상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잘 보면은 일체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무아이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것하고, 이런 자연과학에 대한 것하고도 많이 상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러한 과학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세계관의 변화가 그 이후에 뉴턴 등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